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민천 실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제 78회 굿 인터넷 클럽을 진행하는데 우선 날씨가 많이 굽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더 오시고 계시는데 아마 날씨 때문에 조금 늦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78회 굿 인터넷 클럽은 저희가 그 1년 10개월여 만에 저희가 공개 행사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매월 저희들이 1회 한 월말 정도에 또 새로운 주제들, 이슈화된 주제들을 준비를 해서 좋은 시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2 순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굿 인터넷 클럽이 익숙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뵙는 것으로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이겨내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굿 인터넷 클럽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입니다. 다들 현장에서 직접 만나니까 참 반갑고 또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굿 인터넷 클럽이 좋은 시간을 잘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 주실 패널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영업연구원의 권순우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추문갑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셨군요.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국장님. 네, 제가 대신 바뀐 분 명단을 받지를 못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의 계인국 교수님이십니다. 네. 공교롭게도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제일 두터운 분을 제가 빠뜨리고 소개를 하는 상황이 됐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이제는 뭐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일상생활에서 다들 느끼고 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또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팬데믹 상황을 아주 잘 이겨낸 국가로 여러 국가에서 살펴보고 있고 또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분야별로 또 서비스 영역별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기획이나 또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공정 경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소비자 보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터넷 기업협회와 우리 굿 인터넷 클럽에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고 시민들과 국민들과 기업과 종사자들 모두가 새로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고 한국에서 만들면 그것이 세계적인 표준이 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규제 혁신과 자율 규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플랫폼의 역할을 이전 정부들보다는 더 많이 부여하겠다 역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율 규제를 주제로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자율 규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새 정부의 정책 모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 전략이 우리 사회나
또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 인터넷 클럽은 늘 그렇지만 특별한 발제가 있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문가 여러분들 오늘 모신 패널 분들이 모두 이 분야에서 아주 오래도록 전문성을 쌓아 오시고 또 지금도 종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들어있는 생생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청해 듣는 것을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순우 원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자영업 플랫폼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영업연구원장 권순우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면 너무 장황하고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핵심 주제가 이제 자율 규제니까 자율 규제하고 좀 연관지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플랫폼 경제라는 게 사실은 이 가장 큰 지금 핵심적인 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혁신, 다른 한 가지는 상생입니다. 왜 이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상생이 중요하냐 하면 사실 플랫폼 경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딱 뭐 두 가지로 정의하자면 한쪽은 IT 기반의 생산혁명이고 다른 한쪽은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혁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플랫폼 경제가 성공을 해야 되고 결국 플랫폼 경제가 성공하려면 플랫폼 경제라는 게 사실 이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플랫폼 혁신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플랫폼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산업의 성격이 독점화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그대로 놔두면 독점화가 될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상생의 이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혁신과 상생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자율 규제라는 게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율이라는 건 결국은 자율을 왜 강조하냐? 결국은 혁신 아니겠습니까? 타율 규제가 돼가지고 혁신이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방향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이라는 건 결국 혁신이다. 이 규제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린 상생에 대한 어떤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벗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율 규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건데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 규제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렇다면 자율 규제라는 게 과연 자율 규제라면 혁신이 될 건가? 자율 규제라면 상생이 될 건가? 사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자율 규제 쪽으로 틀었는데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도 듭니다. 예를 들면 자율이라는 것들 자율이 예를 들면 뭐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자율 규제라는 게 사용이 되면 혁신이 안 될 것이고 거꾸로 오히려 혁신에 반대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상생 노력의 하나의 뭐 방편이나 제스처로 만약에 쓰이면 또 진정한 상생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향성은 잘 틀었지만 엄청난 숙제가 지금 플랫폼 업계에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이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제로섬적인 시각에서 자율 규제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보면 결국은 상호 배타적 접근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뭐 자율 규제지만 저는 사실 그 말을 자율 상생이라는 말로 좀 치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율적으로 상호간에 이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면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릴 그렇습니까? 예.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이 자율, 친기업 이런 얘기들로 출범한 정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권, 뭐 박근혜 정권도 그렇습니다. 친기업적 철학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결국 이명박 정권이 역풍을 맞아서 이 동반성장이라는 아젠다를 들고 정반대의 아젠다를 들고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 실제로 이런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잘못하면 정반대로도 갈 수 있다. 굉장한 위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거꾸로 이런 방향성 면에서 그런 과거의 그런 사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둘째는 아까 이제 제가 자율 규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자율 규제 쪽으로 가니까 그럼 자율적으로 규제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칫 좀가 뭔가 어떤 이 시장의 어떤 시장을 어떻게 보면 혁신을 더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잘 만들자. 대표적인 게 사실 이게 어느 한 기업을 제가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데 2010년대 중반에 상당히 코너에 몰렸었습니다. 이 어떤 이 시장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사용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다. 뭐 상생의 문제가 그래서 상당히 코너에 몰리다가 결국 그에 상응하는 상생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생을 해서 사용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인위적으로 뭐 시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아니고 자신들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성장을 하면서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 자율에 기반한 상생이 돼야 된다. 어떤 시장 수혜적인 측면에서 상생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시장에 기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이 자율 규제가 대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자율 규제라는 말을 이제 결국은 가져왔는데 조금 더 진화해서 자율 상생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플랫폼 게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면 이 자율 규제라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 처음에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하면 자영업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비대면 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커져서 배달이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도 일하도록 하는 뭐 화상 뭐 업무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는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배달 서비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플랫폼 서비스가 자영업에 도움이 되나요? 방해가 되나요? 말씀드릴 사실 포인트가 있었는데 질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 경제라는 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쪽에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시장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정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영업을 생각을 하면 사실 플랫폼 경제가 없을 때 자영업에 이 본인이 이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 마켓은 자기 가게 앞마당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가 자기의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영주의 그 호미장인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 물론 아주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에 플랫폼 경제라는 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그 사업자의 어떤 하부 기능을 하면서 저희 아까 말한 플랫폼 독점의 어떤 뭐라 할까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있고,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와 자영업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기회와 위기가 될 수 있는 건 결국은 한쪽에서는 플랫폼 소위 자영업자들의 혁신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자영업인데 무슨 혁신이냐 상당히 안 맞는 말인데 지금은 자영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한쪽 면에서는 이제 뭐냐면 과거에는 이 정보가 상당히 비대칭적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고, 근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자영업자와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이 정보의 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제가 된다. 근데 거꾸로 반면에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면 정보 비대칭이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이자 기회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국은 뭐 자율 규제 상생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위기가 될 수 있는 성향은 최대한 줄이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성질을 최대한 발현시키면 그게 결국은 플랫폼 경제의 확대에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영업연구원에서 우리 권 원장님이 계속 이런 걸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권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그죠? 감시 역할도 해주실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패널로서 이게 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주 감사하고요. 우리 개인국 교수님은 원래 행정법 전공자시고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오고 계시는데 이 규제가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개인국입니다. 규제가 I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굉장히 큰 주제죠.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랑 좀 관련을 지어서 결국 IT 산업, 그다음에 규제, 자율 규제 이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또는 그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 이게 항상 제때제때 안 된다 또는 새로운 신산업, 신기술을 반영을 못한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걸 만드는 인간이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지전능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다라는 데서 기초합니다. 이게 꼭 IT 산업이 아니라 어떤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규제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IT 산업이다 또는 요즘은 사실 IT라는 말을 넘어서 이제 뭐 지능정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수식어로 가는데 여기서의 변화 속도, 발전 속도, 그다음에 이게 융합과 이합을 계속 거듭하는 것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든다. 그것도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즉 기업도 소상공인도 사회적 약자도 사회적 강자도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 다 만족시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규제에 대해서 무슨 스마트 규제를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 규제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자율 규제가 갑자기 왜 여기서 나오게 되느냐? IT 산업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최근에 요즘은 뭐 메타버스가 인기가 있고 플랫폼 인기가 있는데 작년에는 인공지능 AI, 그 전에는 또 뭐 그 전 매년마다 트렌드가 다 바뀌죠. 인공지능 요즘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작년엔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니 다 관련돼 있는데도 무슨 말이냐? IT 산업 유행을 따라요. 트렌드. 그 트렌드에 따라서 기대와 어떤 그 공포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산업, 새로운 IT 산업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기대하고 동시에 규제하자라는 규제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산업은 아직 태생 단계,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데 아이디어 단계부터 뭐부터 하자? 규제부터 하자.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부터 막 꺼내 들어요. 혹시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규제해야 된다. 혹시 이런 일 완전 무결하게 해소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 시작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규제하자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갖다 붙이게 됩니다.
자, 플랫폼 예를 들어 보면은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융합과 어떤 여러 분야로서의 확대라는 것이 플랫폼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를 과거에 기업 간에 결합을 했어라는 걸로 그냥 단순하게 붙여버리다 보니까 모든 플랫폼은 다 상당히 경쟁을 저해시키는 어떤 악성 플레이어로 돼버리는 거죠. 그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그냥 가만둘 거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정부에서 자율규제라는 방안을 꺼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배경으로 자율규제라는 걸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학계에서 생각하는 자율규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규제는 결코 방임이 아닙니다. 자율규제 너네가 알아서 해라가 절대 아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법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네가 스스로 지켜봐라. 잘 지키는지 내가 두고 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갈게. 이것도 자율규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율규제는 그냥 법 준수 의무를 줄 테니까 너네가 해봐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적인 의미의 자율규제라는 것은 지금 국가가 공식적인 법으로 어떻게 규제를 설계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거나 했을 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때 그 해당 플레이어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룰을 만들고 집행하라는 것이 바로 자율규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룰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스스로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는 다양한 원칙과 관점들이 모아지죠. 의견이 수렴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하나씩 추출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율규제 합의안이나 규약 등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이걸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왜 지키게 될까요? 이걸 안 지켰을 때는 그 판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율규제가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자율규제의 연대성이 나타납니다. 즉 그 사업자들이나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 또는 소비자들까지도, 지금 플랫폼을 다들 비판하는 사람들도 플랫폼 없애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판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규제에는 굉장히 강력한 연대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 다양한 의견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공통의 요소들을 추출합니다. 연대성이 어느 정도 실행되면 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그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자율규제가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자율규제는 또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다음에 법을 만들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부분은 법을 만들어야겠구나. 아, 이 부분은 자율규제로 계속 둬도 되겠구나라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법을 만들게 됐을 때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규제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할 점은, 그렇다면 자율규제가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고 다양한 관점을 해서 이게 나중에 법을 만들면 되겠네.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5년 뒤의 것을 위해 자율규제했던 거가 10년 뒤에는 또 아주 발목을 잡는 법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 게임 같은 경우에서 게임 확률 같은 거 3-4%가 안 지켜지니까 법을 만들어서 두들겨 패자라는 그런 이제 법안들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형법에 살인죄 있다고 살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에 어느 정도 신뢰를 준다라는 거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자율규제에 신뢰를 줘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죠. 그냥 방임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만든 것을 던져주고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플랫폼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될지, 기존에 나왔던 이제 은플법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보면은 과연 이걸로 원래 원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의아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플랫폼을 과연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 것일까? 정말 규제해야 될 플랫폼은 다 놓치고 이거는 가만둬도 될 플랫폼만 오히려 공격해서 편익도 소비자 권익도 다 놓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방임하자가 아니라 자, 무엇부터 규제할 것인가를 모여서 얘기하자가 바로 자율규제입니다. 그래서 자율규제에 대한 어떤 각종 오해들을 조금 먼저 해소하는 것이 이 자율규제가 앞으로
IT 산업 또는 뭐 플랫폼 앞으로의 모든 신산업에서 효과적인 규제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매우 어려워요. 이 주제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이 논의를 하려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 시리즈로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까요? 이런 질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이 아니고 한 2시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들어오면서 사라지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건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1시간 이상씩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굿 인터넷 클럽에서 1년간 규제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이 어려운 주제를 포괄적으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에 관한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율 규제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점이 되게 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은 그 더 어려운 주제인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얘기할 때 공정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 그러나 또 우리 추문갑 본부장님께서 전문성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추문갑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이 원래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원래 2010년대 초반에 네이버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죠. 그 당시에 네이버가 뭐 꽃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연결해주는 문제가 생기면서 소상공인들 영역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언론의 공격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공정위에서 가진금을 먹고 동의의결 제도라고 해가지고 소상공인 희망재단이라는 걸 또 일정 기금에 소상공인 발전 기금을 또 출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러다가 2010년 1월 20일로 코로나 발발이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비대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160조 정도 됐는데 지난해 192조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온라인 플랫폼이 없으면 이제 우리 국민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만들어놨고 저도 이제 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기자분들도 아마 카카오를 통해서 택시를 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소비자 우생에 기여를 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를 타봐도 택시 운전사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저녁에 술 취한 손님들을 가장 골치 아팠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요즘은 저녁에는 이 카카오 택시 내지 티맵 택시 아니면 아예 그냥 택시를 정차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로에게 도움이 이렇게 되는 정도가 됐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분명히 국민들 전반적으로 그 국민 복지 우생에 굉장히 기여한 부분은 사실이지만은 이 부분에 이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거냐.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2020년에 공정위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7명이 또 법안 발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전 정부에서는 이걸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나서 윤석열 정부의 기본 시각은 이건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자율 규제로 하자. 이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업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이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배고픈 맹수에게 먹잇감을 참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자율 규제로 한다면. 그리고 자율 규제라는 이름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종속성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여러분 쿠팡 요즘 이용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쿠팡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굉장히 싸게 했었죠. 그리고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갖다 주는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해줬죠. 근데 요즘 보면 그 쿠팡이 요즘 가격을 서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습관을 만들어 버린 거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서히 가격을 올려도 된다는 독점화가 어느 정도 돼 간다는 거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가 이 독점화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까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은 예를 들어 유통 분야,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은 5대 백화점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유통, 뭐 이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롯데 몇 개 업체들이 다 잡았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혁신이 있었고 이 기존 시장이 잡고 있던 이 독점 문제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독과점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 이 온라인 시장의 특성은 좀 더 독과점이 더 심한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계 입장에서는 우선은 뭐 자율 규제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고 스스로 이해관계자 간에 스스로의 규제를 만들고 제대로 가겠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저희 중소기업계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 불공정 이슈가 제조업종에서 원청업체, 하청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개선이 돼서 원하청기업 간의 구조,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중심 압축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보면 중소제조업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GDP 한 28%가 제조업이 차지하는데, 이 제조업종은 기본적으로 10개 중에서 4개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도고, 이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의존도는 대기업이 한 83% 정도 됩니다. 이 가불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그동안 이 불공정 문제에서 보면 한 9.3% 정도가 하청기업 간의 불공정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온라인 플랫폼상의 불공정 거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 분야보다 이 플랫폼상의 불공정 행위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 종속성, 락인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 우리 배달의 민족을 음식점들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지금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세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0%가 매출이 줄 거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고픈 맹수에게 그냥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여기서 그냥 양보해라. 쉽지 않은 거죠.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그 카카오가 정말 지네발식 그 확장으로 해가지고 워낙 언론의 공격을 받고 해가지고 뜨거워 해가지고 상생 방안을 만들고 골목 상권을 더 이상 침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그 최소한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 그 개인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율 규제를 해봤는데 정말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 이상처럼. 물론 그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생 이슈가 정말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정말 사회의 여론의 지탄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 자율 규제가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걸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법을 만들 수 있는 토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2020년부터 정부가 입법 발의하고 국회 여야 의원 7명이 입법 발의를 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강제성 있는 법도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잘 못 받고 있는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경제학 박사님이시죠? 경제학 석사의 경제학 박사입니다. 네네. 뭐 굉장히 그 감동적입니다. 네, 그 귀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플랫폼 경제로 넘어가는 게 디지털 전환의 대부분의 이제 첫 번째 포석인 것 같아요. 이 디지털 경제로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것 중에 일부 이렇게 매개 산업 분야가 이 플랫폼으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양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회의 그 합리성이나 이런 게 좀 더 진척이 되어야 되는 그 국가적 그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기업협회는 지금 한 20년 정도 돼 가는데요. 그 20년 동안 사실은 뭐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전통적인 IT 플랫폼, 특히 이제 IT 서비스 분야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 협회를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 도메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좀 들어오고, 플랫폼이 이제 ICT 기반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개별 분야로도 확장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
배민의 우아한 형제들 같은 곳도 그렇고 또 숙박업소들을 연결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이 분야가 기존의 전통적인 ICT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분야별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경제가 이제 조금 더 심화되면 더없이 많은 쪽으로 이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ICT는 기본이 되는 거죠. 디지털 기술은. 그리고 도메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ICT 중심의 통신 비즈니스에서의 플랫폼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으로 들어가 있는 플랫폼들을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관점에서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자율 규제의 조금 더 심화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무국장님, 조영기 사무국장님께서 현재 보고 있는 인터넷 산업과 자율 규제에 관한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 워낙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서 뭐 이제 저는 조금만 첨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뭐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형태는 이제 플랫폼화를 띠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밑단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반출을 해보면 ICT 기술은 그동안 이용자들,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급하니까 우린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편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ICT 기술을 적용시켜서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선보이고 그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은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상대편에는 기존에 더 이상 혁신에 대한 것들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제 저는 보통 작은 기득권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계실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플랫폼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 다양한 층화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그분들과 기존에 있는 전통 산업과의 뭐 전 충돌이라고 표현까지는 조금 그러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좀 찬찬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어서의 뭐 골목상권 침투라고 하는 너무나 손쉽게 쓰기 쉬운 표현으로만 뭐 그렇게 치환해 가지고서 바라보는 거는 좀 문제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작년에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 이제 크게 두 개가 한참 법안 통과를 시키려고 작년 12월 말까지도 이제 뭐 푸시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추문갑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국민들 공감대를 좀 얻어내지 못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데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 법안 내용들을 보더라도 과연 지금 현재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혹은 문제라고 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들 의문을 좀 가지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만 규제한다고 되지도 않는 약간 이제 이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분야는 한국에서 쿠팡 안 쓰면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구매들 다 하시잖아요. 알리바바에서 구매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마존처럼 미국 시장에서 한 60% 70% 차지해가지고 아마존아이즈 된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어떤 전자상거래 업체도 아마 22%를 넘지 않을 겁니다. 쿠팡 안 쓰면 딴 거 쓰면 돼요. 뭐 배민 안 쓰면 다른 거 쓰면 돼요. 한국은 그게 워낙 강한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보면은 단순 양면 시장이 아닙니다. 다들 멀티호밍하고 계세요. 보통 쇼핑몰들 혹은 배달업체 3-4개에다가 다 동시 입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뭐 독점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소위 한 4개에서 6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미국이라든지 혹은 동남아 정도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법제화를 통해서 뭘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기업들까지도 규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자율 규제 관련해 가지고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부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다들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아까 개인국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절대 이거는 무규제나 뭐 사업자들의 방임이 아닌데 이거를 마치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언론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들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가이드라인 만들어 가지고서 해주면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건 법이 아니니까. 법적 규제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뭐 시각들도 일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자율 규제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들 자체의 어떤 규약들로서 정부가 절대 따라오기 어려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그 정보량에 있어서도 그 내부에 있는 그 프로세스나 아니면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해 가지고 정부에서 절대 따라오기 어려운 정도 분야에서 법은 항상 3발짝 4발자국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분야라고 하는 점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방임이나 혹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율 규제를 한다라고는 얘기들을 하는데 앞서에 이제 이런 오해들 플러스 그러면 그런 법적 규제를 했을 때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됐는데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은 그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문제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됐는지 현실 인식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먼저 좀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만 자율 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한 자율 규제였는지는 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패널 분들을 이제 다 한 바퀴 돌았는데요. 지금 이 많은 이야기를 오늘 다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로 정한 내용이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인데 새 정부 정책은 아직 발표된 내용이 없고 아마 ICT 전략 부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략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다 모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 말이 하나는 디지털 대전환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플랫폼 전략을 쓰는 그 오래된 벌써 플랫폼 전략도 한 10년, 20년 된 개념이죠. 그리고 정부 혁신을 하는 것이 다 종합돼 있는 버전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최근까지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하여 대통령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어제 그제 발표가 되었고 그게 이제 대통령 훈령인지가 아마 제정이 됐을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그걸 만들겠다고 얘기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전환 전략이 있다면 그 부문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이제 구체화될 것이다. 디지털 경제가 이제 핵심 화두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플랫폼 전략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서비스의 플랫폼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서비스와 연동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가 이제 주요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 혁신에서 더 중요한 이슈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디지털 경제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제 혁신에 관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와 바로 맞닥뜨려진다고 봐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나 덩어리 규제 전체를 바라보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연합해서 효과를 볼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은, 새 정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게 정부의 역할이 맞아? 디지털 경제로 전환된 또는 혁신된 사회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맞아? 라는 질문이 규제가 타당한가를 질문하는 문제거든요. 정부의 기능이 맞으면 정부에서 하고 기업의 기능이 맞으면 기업에서 하라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일이면 시민단체가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 기업협회와 같은 또는 플랫폼 기업 연합회 같은 별도의 기구가 있어서 이 문제는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정리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개별 기업이 불공정 경쟁을 하거나 개별 기업에서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 주변에서 감시하는 다른 기업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한다면 그 안에서 상생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더 큰 차원에서의 혁신으로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는 바로 이 규제 개혁의 문제로 연결될 것이다. 1번. 두 번째는 플랫폼 정부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제목이 바로 뭐가 돼 있냐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조영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국회에서 먼저 법률안을 발의를 해요. 근데 법률안에 발의를 하는 데서 가서 보면 왜 그런지에 관한 것은 증명되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입법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인기업이 얼마 안 됐던 시절에 연구를 하면서 네이버 분들, 카카오 분들 모시고 뭐라 그랬냐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형태로 비과학적 근거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때 얘기 나왔던 인터넷 실명제, 법적으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게시판에 대한 그 문제, 그 다음에 게임 규제 같은 문제들이 전부 10년이 지나서는 없어지거나 위헌 판결을 받거나 하는 내용들이 드러나요. 그런데도 일단 감정적으로 입법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도 반대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증명하거나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기업이나 또 인터넷 기업에다 제안했던 게 뭐냐면 한국 인터넷 정책 연구원을 만들자. 그래서 연 10억 정도 10년 동안 쓰면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어떤 규제가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 정책을 바꿔야 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었다면 상생기금 300억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알아서 잘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하고 지금처럼 똑같은 형태의 자율규제 논의를 계속해 봅시다. 이 논의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로 가요. 정부는 좀 빠져 있어라. 근데 정부가 어떻게 빠져 있어요? 갑자기 뭐 게임하던 사람이 엄마를 죽였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 그냥 감정적 입법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누가 상생 안 하고 배달 기사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어떤 분이 또 자신의 극단적인 의사표시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면 또 그것에 대한 규제 입법을 해야 돼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만약에 규제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 플랫폼으로 분석하는 형태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 규제 플랫폼이 생긴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형태가 지금 새 정부에서 나와 있는 정책 중에 일부 인수위에서 발표한 자료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올 연말쯤 돼야 내년도부터 할 일들을 어떻게 정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한번 좀 기대감이나 또 코멘트나 토론의 의견을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다시 순서는 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를 뭐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자 보면 자율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능력이 더 출중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실 규제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게 감독이라는 말입니다. 규제와 감독인데, 그러니까 규제와 감독이라는 말에는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규제는 사전적 규제고 감독은 사후적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적 감독을 하려면 감독 정부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뭔가 잘 거기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되고 선진국일수록 사후적 감독을 통한 그 시장 운영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고 후진적 사회일수록 후진적 경제와 후진적 시장일수록 아예 사전적으로 못하게 해서 그 규제죠. 결국은 사전적 규제를 강화해서 이거는 하고 이건 못해. 그러면 그 안에서는 감독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이미 사전적으로 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가 사전적 규제를 좋아했다, 선호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리적인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 쪽에서는 사전적 규제라도 사실 크게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는 해외에 맞는 거기에 어떤 감독이나 그런 기재들이 워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서 거기에 맞는 일만 해주면 되지만 특히 서비스업은 국내에서 내수 시장을 상대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업 부분에서 규제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사전 규제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이제 사전 규제라는 건 규제를 민간에서 알아서 좀 하라는 뜻인데 결국 그 얘기는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역량의 시험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것들을 그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문제가 안 생기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자율이죠. 그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역량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정부의 지금 과연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사전적 규제를 했을 땐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조항만 딱 가지고 통제를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사후적 감독을 하려면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한 능력을 보유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동안에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업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그 암묵적 동의하에 사전적 규제 시스템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다른 쪽으로 소위 감독, 사후적 감독으로 가려면 이 두 부분 정부나 업계나 지금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역량 있는 능력을 발휘해줘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서비스업이 제조업 부분에 비해서 훨씬 낙후가 돼 있는데 하나의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됩니다. 이게 뭐 일시적으로 실패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야 결국은 서비스업 부분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전적 규제냐 사후적 감독이냐 거기에 맞는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논의나 시도가 미래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문갑 본부장님. 저는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경제 2분과 자문위원이기도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그다음에 5월 14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첫 행보가 그 나들이 행보였죠. 김건희 여사와
신세계 백화점, 강남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을 들러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바이네르 구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신고 있는 구두인데 이 바이네르 중소기업이 제품이 생산한 구두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원길 대표님인데 그분 매출액이 정말 2배 이상 증가하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하두가 이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전반의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야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대기업 백화점에 들러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구두를 샀고요. 그리고 5월 25일 날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용산 그 잔디광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관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 그다음에 그 구광모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부회장 5대 그룹 총수가 다 참석해서 중소기업과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정과 상생으로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이 취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 플랫폼 정말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를 하고 국민 후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이 입점 업체와 어떻게 상생을 할 거냐 그 문제인데 그 부분은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사실은 민간 차원의 스스로의 문화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플랫폼은 과거에 제조업체의 특정 대기업의 가벌 문제를 떠나서 여기는 국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온라인 플랫폼도 함부로 그 불공정 행위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쿠팡의 임원들을 만났을 때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정말 쿠팡이 작년에 매출이 22조 원을 했고 정말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쿠팡이 급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동네 슈퍼까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쿠팡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쿠팡에 입점하고 있는 그 입점 품목들의 80%가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지금 쿠팡이 국내에서만 만약에 큰다고 그러면 뭐 일자리를 얼마 늘렸다, 부가가치를 얼마 늘렸다. 근데 대한민국 전체로 국부로 보면 그건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내지 또 다른 중소기업 매장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아마존처럼 동남아 내지 해외로 나가면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들한테 새로운 판로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중소기업이 좁은 내수 시장을 떠나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입점 업체들한테 분명히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 후생에도 기여를 하면서 함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제일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0년대 초반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국민들 저항에 부딪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외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굉장히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줄이고 있는데 카카오가 이제 그걸 막 하다가 작년에 국민들 저항에 부딪혔고요. 이제 쿠팡은 이제 미리 좀 알고 대응을 하고 있는 차원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 온라인 플랫폼 우리 국민성 정말 강하고 혁신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저는 그 앞서 나갈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내수 시장을 떠나서 해외로 나간다면 쿠팡이 해외로 나가고 그다음 배달의 민족이 해외로 나가고 분명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부에 전체적으로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인국 교수님. 저희 학창 시절에 뭐 가끔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자율학습해라라고 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애들 떠들고 있으니까 너네한테 자유를 줘 봤자지.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자율규제라는 것이 그런 점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낸 게 사실은 사회자 권영희 교수님께서 지금 데이터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플랫폼 얘기만 하더라도 자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플랫폼이 뭐지? 그다음에 그럼 플랫폼 매출 어느 정도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그 뭐 인적 구성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도 양쪽에서 말씀 한쪽에서는 플랫폼 고착, 한쪽에서는 멀티 호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모르니까 일단 매출액 일단 모르겠다 정해놓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이 아니라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이게 뭐냐 전형적인 장식 규제죠. 일단 우리 법 만들었어. 우리는 일단 뭐 했어. 세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법 만들었어. 앞으로도 모르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 만들고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법 만들고 있는데 뭐에 기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출 얼마 뭐 일단 뭐 해서 장식적인 규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장식 규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 획일화되어 있는 수치나 획일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요, 규제라는 것이 등장하면은 잘 지켜야 되지라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만, 규제는 뭐예요? 돌파 대상입니다. 극복 대상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수치, 획일화되는 어떤 기준들이 있으면은 이 기준들을 돌파해내기 위한 능력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까? 대기업이 갖고 있죠. 결국 여기에 발목 잡히는 게 누구냐면은 앞으로 창창한 중소기업들이 이런 획일 규제 모두 다 발목을 잡히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항복하고 대기업이 인수되는 결과밖에 안 났습니다. 그럼 이거 법이 이게 아닌데 다시 가죠. 그럼 좀 더 세게 때려.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업 자체 혁신이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즉 국가가 충분한 데이터, 충분한 지식이 없는 영역에서 함부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빨리 앞서서 선제적으로 규제하겠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 규제는 실패를 이미 절반 정도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특히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IT 산업에서 자율 규제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학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모이고 공통의 요소들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너에게 자율 해봤더니 잘 안 돼. 자율 규제 초반에 아마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역시 줘봤더니 자율 줘봤더니 안 돼. 내가 다시 가져갈게. 어떤 결과가 됩니까? 있던 데이터가 또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있던 지식이 또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모았던 지식을 가지고 역시 자율 규제 못하지? 내가 가져갈게. 하면은 또 문제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는 데이터 말씀하셨지만 데이터의 개방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전자정부법 등 개정을 해서 공공 데이터 마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전 마이 데이터 전열과 확산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데이터의 유통이 좀 더 확산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데이터의 어떤 흐름과 유통이 좀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지식이 늘어나고 이게 반드시 기업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 학계라든지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손에 쥐게 돼요. 그럼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때 반대의 논거를 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글쎄요, 지금 퍼뜩 생각난 건데 데이터 상생이겠죠. 이런 데이터를 열어주고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라든지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소위 말하는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그것이 올바른 규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조영기 국장님. 예, 저기 공 교수님, 저 다행히 한 10여 년 전에 막 우려하셨던 거 작년에 저희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디지털 경제연구소 만들어 가지고요. 인터넷 산업 규제 백서 작년에 처음으로 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들 계속 좀 축적해 나가려고 이제 첫발 떼었습니다.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 좀 부탁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이제 자율 규제 관련해서 흐름들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이제 개인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 규제가 어떤 형태로든 안착을 한다고는 하지만 초기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굉장한 미숙함과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바로 안 되잖아, 역시 법적 규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접근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애가 이제 겨우 첫발 내딛는데 그거 한 발 걷다가 넘어졌다고 너 걷지 마 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조금, 이제 다른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야기가 조금 무르익은 상태인데 어느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혹시 기자 여러분이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코멘트나 질의가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입니다. 자율 규제 관련해서 아까 연대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연대성이 반대 시각에서 보면은 담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정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그 담합성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예, 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까 연대성 말씀하신 건 우리 개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율규제 연대성이라는 거는 저는 담합 쪽하고는 조금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담합을 한다 또는 경쟁 저해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판을 결국은 정기적으로 이제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규제라는 것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어떤 법적 제도를 다 무시한다든지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의 공정거래법, 경쟁법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또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법적 공백 상태에 있는 부분들 자 여기에 있어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결국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두 망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종속될 거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연대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담합하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안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율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 모두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인 거죠. 대표적으로 또 잠깐 말씀드리지만 게임 사업 같은 경우 게임 확률 공개하자고 했더니 열심히 90몇 %가 하고 있잖아요. 왜냐?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내가 큰일 난다라는 거죠. 더 큰 규제 걸지도 모르고 게임 유저들이 떠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대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 이 법을 좀 연구해 본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은 담합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온라인 플랫폼은 독점 내지 독과점화의 문제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EU 같은 경우에도 뭐 구글, 아마존 이렇게 경쟁 당국에서 법을 만들어서 주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독점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독과점 부분을 걱정할 부분이지 담합을 걱정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귀한 질문과 또 전문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또 있으세요? 질문? 예. 예, 저는 지티넷 코리아의 김성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개 교수님께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민간 중심의 데이터를 유통해서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자유 논리에 따라 이제 정부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이 좀 빠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민간의 이런 자율화에 맡긴다면 이 데이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또 내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견제 수단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저도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교수님의 어떤 사견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좋으시네요, 개 교수님. 네. 글쎄요,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약간 데이터에 한정시켜서만 말씀드리자면 데이터의 흐름을 열어준다라는 거는 데이터를 아무 벽 없이 그냥 열어준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거기 일정한 뭐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룰 같은 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규제 결국 이런 규제를 사실은 완화해주거나 또는 규제를 개혁해주는 주체는 결국 국가죠.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은 데이터의 흐름을 일정한 룰을 가지고 열어준다. 데이터의 시장을 국가가 창설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마이데이터 같은 시장은 아주 국가가 창설하고 있는 그런 규제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마이데이터를 국가가 창설해 줬는데 그 다음에 국가가 좌지우지한다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을 했네, 뭐 사이버보안 문제가 이슈가 발생했네, 아니면은 차후에 발생하는 뭐 마이데이터 간의 수수료 간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네. 이런 경우에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있죠. 그런데 처음에 국가가 하는 건 뭡니까? 열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민간의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기본권을 더 누릴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부작용이 났을 때 그때 개입을 하자라는 것. 그게 이제 저의 전반적인 취지죠. 좀 첨언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그 소위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이점을 주느냐 이제 그런 말씀 중에서 제가 하나는 시장이고 하나는 정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의 비대칭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 플랫폼 경제에서
어떤 예를 들면 독점적 폐해라든지 부당이득이라든지 이런 이 비대칭적 힘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주려면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소상공인이나 일반 소비자들한테 최대한 지금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라는 말로 나왔지만 결국은 정보를 플랫폼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공유하고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결국은 핵심적인 방향성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주신 말씀에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은 층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데이터 그 자체가 시장성을 갖는 부분에서의 데이터의 그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작업이 하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규제가 도입되면 무슨 근거에 따라서 됐는지를 자기가 입증하지 않으면 규제가 도입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랫폼 경제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여러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구체적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고 왜 그런 게 나왔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래 우리 옆집 사람 참 일을 잃었다더라 그러니까 규제하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데이터 문제는 좀 층위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안쪽에 깊이 들어가면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이 혁신적인 결과로 얻은 건지 부수적인 결과로 얻은 건지에 따라서 데이터 시장을 어떻게 자유경쟁 체제로 만들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있으셨죠? 네. 에너지경제 윤수진 기자입니다. 그 권순 원장님께 질문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 중에 자율규제 방향에서 그 혁신과 상생이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하는 이런 상생 활동을 많이 진행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과연 좀 체감이 있었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원장님께서 생각한 가장 필요한 상생안이 시급한 상생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답변. 네. 뭐 아까 뭐 말씀드릴 때 이제 네이버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상생 문제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결국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는 굉장히 크고 일찍부터 뭐 업계의 큰 형님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당연히 이제 제일 먼저 맞닥뜨렸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지금도 불만과 문제점들은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적절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생이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도와준다. 뭐 아니면 우리 뭐 동반 성장 이렇게 하듯이 뭐 시혜를 해준다. 이런 자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런 형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시적인 뭐 그냥 도와주는 형태 우리가 뭐 아주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다는 식으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이제 네이버가 그런 상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어떤 일시적인 뭐 중소상공인한테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라든지 자기도 그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이득을 보면서 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득을 볼 수 있게 사실 이제 그게 결국은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장 기능에 기반한 상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억지 상생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으로 가야 되는데 뭐 네이버가 그 당시에 그런 쪽으로 접근한 것이 저는 뭐 굉장히 유효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다른 데들이 이제 그 문제를 이 시차를 두고 지금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네이버 같은 그런 플랫폼 이 포털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해줬는데 뭐 카카오라든지 다른 데는 또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기만의 그런 형태의 시장에 기반한 상생 방안을 찾아내는 게 결국은 아주 처해 있는 이 중요한 지금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걸 잘하는 게 결국 혁신인 거죠. 그러니까 혁신과 상생은 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상생할 수 있는 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자율규제라는 말을 너무 오래도록 써서 조금 식상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기술하는 분들은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그 혁신의 결과가 누구한테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인터넷 종사자 또 인터넷에 함께 또 디지털 시장 경제를 일구는 우리 역군들이 이제는 좀 선진국다운 직업 윤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이 직업 윤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일하는 코딩하거나 내가 만든 서비스 혁신 플랫폼에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피는 훈련을 우리가 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혁신의 결과만 내가 가져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수월성만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도 1조 기업을 만들었어. 뭐 우리도 뭐 연봉이 뭐 10억짜리를 많이 가진 일자리를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듣고 칭찬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달리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 경제 국가가 되려면 내가 오늘 코딩한 일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수월성을 확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 윤리가 우리 인터넷 업계에 자리가 잡힌다면 지금과 같은 자율 규제가 더 근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열게 된 굿 인터넷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권순우 원장님, 추문갑 본부장님, 개인국 교수님, 조영기 국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